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딴 추락 사고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8 기종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기종을 투입하기로 했던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도 안전이 완벽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미국을 거의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용 횟수 상위 10%를 차지한 인공지능 논문에서 미국은 점유율 29%로 선두를 지켰으나 중국이 26%로 그 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LTE보다 100배 빠른 5G 기술은 데이터 전송이 많은 분야에서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국내 통신사와 대학 연구진이 5G 통신망으로 자율주행차의 도심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시술자의 숙련도에 의존했던 심혈관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복잡한 혈관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마이크로 로봇 덕분인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한 디지스트 최홍수 교수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추락 사고가 잇따른 보잉 맥스 기종 여객기에 대해 뒤늦게 운항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40여 개 나라가 운항을 금지한 가운데 미국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국내외 비판이 커지자 결국 금지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보잉 737 맥스 8과 9 기종에 대해 즉각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모두 숨진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되자 뒤늦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In speaking to Boeing and speaking to airlines, I spoke with American Airlines. I spoke with a number of airlines, and speaking to the airlines, I think that we all agree that this was the right decision to make.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성능에 문제가 없다며 운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보잉사의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캐나다까지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서둘러 운항을 금지하고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나홀로 운항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고조됐습니다. 특히 미국 조종사들도 기체 이상을 경험했고 조종 제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민들마저 해당 기종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은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의 안전이 완벽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파리 에어쇼 기간에 보잉과 B737 맥스 50대 도입 계약을 맺고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노선을 타 기종으로 대체해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기 도입과 관련해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보잉 측이 조속히 안전 확보 조치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이 기종 넉 대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항공기의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기종을 2대 보유한 이스타 항공도 해당 기종에 대한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바닷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저장하는 해수전지를 개발했는데요. 연구진은 원천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수전지가 바닷물에 잠기자 야간 항로를 유도하는 등부표에 불이 켜집니다. 전기는 등부표에 연결된 해수전지에서 보내준 겁니다. 해수전지는 바닷물 속 나트륨이온만 투과시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도 이상이 없다 보니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전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납축전지보다 가벼운 해수전지는
바닷물만 있으면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어 고가의 리튬 전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 자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해수에너지 자원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수자원화 연구센터를 건립합니다. 해수전지 상용화 연구와 전기 충전 과정에 생성되는 담수화 플랜트 기술을 연구하는 등 이 센터는 바닷물 자원화 사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 자원화 기술 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해수 전지 및 담수화 사업 분야가 울산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구의 71%가 바다입니다. 무한한 에너지 바닷물이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거의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인용 횟수 상위 10%를 차지한 인공지능 논문에서 미국은 점유율 29%로 선두를 지켰으나 중국은 26%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는 내년에 상위 10% 논문에서 2022년부터 이듬해에는 상위 1% 논문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유전자 편집학의 탄생을 계기로 7개 나라 과학자 18명이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편집 임상 연구를 멈춰야 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논평에서 허젠쿠이는 HIV를 사람 세포 안으로 들이는 유전자의 비활성을 시도했는데 이런 변형은 오히려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편집 임상이 일명 맞춤아기 탄생도 가능케 하는 만큼 사회적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모라토리엄이 임상 연구의 영구적인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5년은 임상을 금지하되 이후에 토론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는 HIV에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아이들을 태어나게 했다고 주장해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속 영상 전송이 가능한 캡슐 내시경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사람의 몸을 매질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활용해 기존보다 영상 전송 속도가 4배 빠른 초당 24장을 전송하는 캡슐 내시경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은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 식도처럼 캡슐이 빠르게 지나가는 구간에서도 자세한 관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캡슐이 촬영한 영상은 몸에 붙이는 전극이나 벨트 형태의 수신부를 통해 전송돼 외부 수신기에 저장됩니다. 연구팀은 내년 시스템 검증과 인증 시험을 완료한 뒤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얼마 전 5세대 이동통신, 이 5G 통신망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심주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자율주행차는 많은 분들에게도 좀 익숙한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심주행에 성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 많이 아시겠지만 우선 뭐 단계가 있긴 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운전자 도움이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차를 말하죠. 예. 언제 있을지 모르는 어떤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율주행차에게는 초고속 통신망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제 5G가 상용화된다면 가장 이를 밑거름으로 해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술로 자율주행차가 손꼽히곤 했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 실제로 이를 눈앞에서 보여준 셈인 거죠. 예. 이 5G 자율주행차가 도심을 어떻게 누볐는지 이제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저 차량이 5G 자율주행차입니다. 예. LGU 플러스와 한양대가 함께 개발한 건데요.
차량이 이제 강변북로를 진입하고 있는 모습인데 깜빡이를 방금 킨 걸 그러게요. 보셨죠? 네. 진입할 때 깜빡이도 킬 수 있고요. 예. 겉보기에는 사실 일반 차량과 큰 차이가 없는데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부에서는 저렇게 핸들에 손을 올려놓지 않고 예.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핸들이 스스로 돌아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을 떼도 무리 없이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차 안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이 차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변 차량의 흐름은 어떤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위에는 이 정보 수신에 필요한 안테나가 탑재가 돼 있고요. 자, 자율주행차를 보시면 저렇게 합류 구간에 접어들 때는 속도를 조금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뭐 신호등이라든지 차량의 흐름을 인식해서 상황에 맞게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정차도 가능합니다. 예. 이 차는 간병북로하고 영동대교를 지나서 올림픽대로를 거쳐서 서울숲까지 약 8km를 주행했습니다. 네. 시간으로는 약 20분 정도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안정적으로 주행을 마쳤나요? 그렇습니다. 저 구간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 평소에도 차량이 좀 많은 구간에 속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번에 시범 운행에서 특별히 뭐 다른 차와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주행을 했습니다. 강변북로까지 혼자서 자율 진행을 했으면은 다른 도로도 좀 무리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자율주행차 수시로 변하는 그런 교통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5G와 같은 그런 통신망이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저 자율주행차에는 첨단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예. 이 차량에 장착된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내가 멈춰야 되는지 혹은 속도를 어느 정도로 준수해야 되는지를 지켜서 운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돼서 만약에 도로 위에 여러 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게 된다면 관제센터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제센터는 도로 상황을 우선 파악을 해서 자율주행차에게 관련 정보를 전송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1km 앞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수시로 전달을 하는 건데요. 예. 이 밖에도 도로 위에 있는 여러 대의 자율주행차에 지금 이들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전달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정보를 계속 주고받아야 하는 이런 자율주행차의 특성상 초고속 통신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에다가 LTE를 기반으로 정지해라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이 차는 약 2.8m를 더 진행한 다음에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LTE를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지만 예. 차량이 100km의 속도로 달린다면 아무리 바로 멈추라는 속도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차가 한계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2.8m나 더 진행한 후에 멈추게 되는 거죠. 예. 실제 도로 상황이라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5G의 경우에는 멈추다라는 속도를 내리자마자 약 2.8cm만 진행을 하고 멈추게 됩니다. 예. 100배 빠른 속도이기 때문이죠. 네. 거의 뭐 곧바로 멈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앞으로도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5G 통신과 같은 초고속 통신망이 필수겠는데요. 또 다른 과제는 없을까요? 네, 우선 보안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운행하고 있는 도중에 해킹을 당한다면 정말 누군가가 이 차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마치 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보안 문제, 사이버 보안 문제는 반드시 좀 미리 선결해야 할 과제로 보이고요. 예. 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자율주행차 지금은 시범 운행을 한 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차량과의 정보 수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았죠. 그런데 네. 상용화 단계에서 도로 위에 여러 대의 자율주행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이 정보 송수신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는 우리가 뭐 자율주행차의 딜레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과연 여러 대의 보행자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자율주행차가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가치 판단을 자율주행차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해킹 문제부터 윤리적인 문제까지 아직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려면 남은 과제들이 좀 있는데요. 5G 통신에 힘입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불임이나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좀 좋은 소식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관련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요즘 정말 결혼을 다들 늦게 하잖아요. 연령이 높아지면서 불임, 난임 부부들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특히나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은 체외 수정법 가운데 하나인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네.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은 한 개의 정자만을 난자에 주입하는 그런 시술법입니다. 단 하나의 정자를 난자에 주입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건강한 정자를 주입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 현재는 이 배양사라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요. 이 전문가가 난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빨리 건강한 정자를 선별해서 주입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신속하고 정교한 정자를 고르기 위해서 이들이 작업하는 동안에는 고배율 특수 현미경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배양사라는 직업은 또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건강한 정자를 일일이 관찰해서 고른 다음에 난자에 주입해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해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인공지능 기술은 카메라로 잘 알려진 한 업체와 일본의 한 의과대학이 참여해서 연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체외 수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정자를 건강한 것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과정에 바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현재 일본 최대의 산부인과 중에 한 곳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정자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자의 머리 형태라든지 아니면 운동성 이런 것들의 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양질의 정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다음에 인공지능에게 건강한 정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연구팀은 2020년 12월까지 정자를 선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이를 탑재한 현미경까지 완성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정말 인공지능을 활용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표로 하는 개발 완료 시기가 내년이라고 하셨죠. 빨리 도입이 돼서 이 난임 환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뜬 기분과 우울한 기분이 번갈아 나타나는 조울증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3년 7만 1천여 명에서 2017년 8만 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령층과 20대 청년층에서 증가세가 뚜렷해 70대 이상은 12.2%, 20대는 8.3%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전체 연평균 증가율 4.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0대의 경우 학업이나 취업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70대는 신체적 질병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사망 등 스트레스 요인으로 관련 질환 환자가 느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만성 콩팥병 예방을 위해선 비만 관리와 금연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부터 실시 중인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 가운데 비만이나 대사 이상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말기 신부전으로 갈 위험성이 1.4배 높았고 과거나 현재 흡연자의 만성 콩팥병 악화 위험성도 비흡연자보다 1.7배 이상 높았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데 일부 환자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이 먼저 생겨 숨지기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성 콩팥병 예방을 위해선 비만 관리와 금연, 저염식 등을 생활화해 병의 진행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7년 연속 흑자 끝에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면 현재 20조 원이 넘는 누적 준비금이 202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와 정부 지원 등을 합쳐 62조 1,2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9% 넘게 증가한 요양급여비 등으로 인해 62조 3천억 원 지출돼 단기 수지가 1,800억 원가량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적자는 예고됐습니다.
올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공고히 하고 2단계 개편에 대비하여 부가제도 개선위원회 지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현재 20조 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이 7년 뒤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재정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됐고 2022년에는 누적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의 적립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더 많이 걷거나 세금으로 메꾸는 국고지원금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7만 7천여 명이 73만 2천여 건의 난임 시술에 대해 급여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남인순 의원이 받은 정부 자료를 보면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2017년 10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7만 7천여 명, 73만 2천여 건의 시술에 대해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총 진료비 2,224억 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은 1,557억 원, 본인 부담금은 667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 지원 사업을 시작한 뒤 2017년부터는 난임 건강보험 적용 방식으로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표지판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한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 등 여러 정보가 담겨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 종종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도로 표지판의 글자 크기를 기존보다 2cm가량 키우고 들쭉날쭉한 영어 표기 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면허 소지자 가운데 고령 운전자 비율은 9.4%.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해 도로 표지판의 글씨 크기가 확대됩니다. 지명을 알려주는 글자 크기가 현재 22cm에서 24cm로 2cm 커집니다. 고령 운전자 증가와 저시력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표지판의 여백을 조정하는 겁니다. 최단 시간 내에 그 도로 표지를 최대한 그 많은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운전자분들의 안전성 제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 역사유적지구나 안동 하회마을,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내 정보도 고속도로 표지판에 담깁니다. 현재는 한 표지판에 관광지와 지명이 같이 표기돼 있어 눈에 확 띄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 고속도로 출구 전방 1.5km 지점에 디자인을 가미한 픽토그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지명에도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문 표기 기준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표지판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오는 하반기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제적 보호종인 붉은 바다거북이 위기에 처했다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13일 오후 4시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76km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이 오른쪽 앞다리에 천이 감긴 채 떠있는 바다거북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곧바로 구조에 나서 다리에 감긴 천을 제거한 뒤 바다거북을 돌려보냈습니다. 구조된 거북은 길이 약 90cm에 몸무게 100kg가량으로 추정됐습니다. 붉은 바다거북은 국제적 상거래 금지 보호 야생동식물 조약인 워싱턴 조약의 부속서에 등재돼 있으며 세계 자연보전연맹에 의해 국제적 준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마이크로 로봇은 인체 내부를 돌아다니며 의료 수술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진행하는데요.
복잡한 혈관 내에서 시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로봇을 조정할 수 있다면 심혈관 수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죠. 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최형수 교수님과 함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 가이드 와이어 부착형 마이크로 로봇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 로봇,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로봇을 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 와이어는 어떤 건가요? 가이드 와이어는 일반적으로 스텐트를 삽입할 때 길을 네.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스텐트를 삽입하려면 그 위치까지 저희가 빨리 도달하고 그리고 추가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퇴부에서 가이드 와이어를 밀어 넣어서 예. 그 목표하는 위치까지 가도록 하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가이드 와이어는 그 뇌, 심장 등의 다양한 혈관에 사용되고요. 그 질병이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 와이어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굵기, 길이, 모양 등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가이드 와이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가이드 와이어의 경우 시술자가 손으로 방향과 위치를 제어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과 성공률이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가이드 와이어 끝단을 구부려 돌려가면서 원하는 혈관 쪽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즉 수동으로 가이드 와이어를 조정하기 때문에 예. 혈관 방향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어렵고 정확한 제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가이드 와이어 조정을 마치 예. 어두운 동굴에서 눈까지 감고 동굴벽을 손으로 느끼면서 길을 찾는 것 같다고 비유를 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이드 와이어를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수동으로 제어해야 하는 네.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요. 네. 자, 그럼 이번에 개발하신 그런 마이크로 로봇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희 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연하면서도 생체에 적합한 폴리머를 사용하고 그리고 외부 자기장으로 방향과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자석 물질을 사용해서 지름이 500마이크로미터, 길이 4mm 크기의 원통형 마이크로봇을 만들었고 정말 작은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그 마이크로봇을 가이드 와이어 끝단에 부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장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봇을 즉 가이드 와이어 끝단의 방향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마스터 슬래브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가이드 와이어를 직선 운동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관상동맥 중재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술의 성공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복잡한 혈관 속에서도 이 수술 부위로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이드 와이어를 활용한 마이크로 로봇 어떤 수술에 치료에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상용화는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심장 관상동맥 응용용으로 가이드 와이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와이어라는 것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 심장, 폐, 간 등의 혈관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하는 능동 조향 가이드 와이어 로봇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산업통상부의 지원으로 국내 여러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대형 병원들과 함께 원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상용화를 위해서는 전임상, 임상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여 후속 연구 과제도 저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함께 연구하는 심장 전문의 의사 선생님과 또 국내에서 가이드 와이어를 생산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향후 사업화와 공동 연구를 위한 협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앞으로 4년 정도 안에 동물 시험을 포함하여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식약처 임상 시험 승인을 받고 이후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논문 발표한 뒤에 또 저희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서 본인이 스스로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고 싶다는 환자분도 계셨었는데 환자분이 직접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화통화도 하고 이메일도 몇 번 교환했는데 이렇게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런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한 것 자체가 큰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추후 임상 시험에서 앞으로 또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상용화까지는 그래도 남은 과제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용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개발하는 가이드 와이어 로봇을 포함하는 자기장 제어 시스템 그리고 이 로봇을 보기 위한 영상 제어 시스템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을 원만하게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이 의학적인 유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물 실험을 진행하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출 6천억 정도의 기업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상용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학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안전성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자, 또 지난해에는 캡슐형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이 캡슐형 로봇은 이번에 개발한 로봇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캡슐형 마이크로봇은 이제 독립형 마이크로봇이고요. 예.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마이크로봇은 구속형 마이크로봇입니다. 그래서 혈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와이어 로봇처럼 로봇을 유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필요하고요. 예. 캡슐형 마이크로봇은 독립형 마이크로봇으로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은 눈이나 뇌 등 몸속에서 유체로 채워진 부분에서 정밀하게 움직이면서 약물이나 세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네. 지난해 그런 캡슐형 마이크로봇 연구에 이어서 올해 저희가 후속 연구로 마이크로봇 위에서 줄기세포를 분할을 할 수 있고 예. 그 줄기세포를 인체 몸 또는 인체 모사칩, 동물 등에서 세포를 전달하는 실험을 저희가 마무리하여서 현재 좀 좋은 논문에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아무래도 아직은 원천적인 성격이 조금 크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관련 기술로 특허 확보와 기초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독립형 로봇은 아무래도 상용화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가이드와이어보다는 2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한편으로는 상용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희가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전화를 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언제 쓸 수 있냐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제품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가능성을 찾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심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이크로 로봇 개발에 갖는 그런 의미들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좀 의료용 분야에 많이 쓰이겠죠. 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만드는 마이크로봇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스마트폰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 컴퓨터는 지금 스마트폰보다도 더 성능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고 네. 또 스마트폰이 나와도 군용 또는 아주 부자들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봇도 저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 많은 관련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마이크로봇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진행한 연구가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연구의 바탕이 될지 또는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 이런 마이크로봇들이 병원에서 많이 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는 노력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마이크로봇이 기존의 의료 분야에서 쓰이는 진단과 치료 기술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또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마이크로봇 하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만능 로봇은 아니고요. 네. 마이크로봇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질환 모델을 의사분들과 함께 찾는 것도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마이크로 로봇이 의료용 분야에서 좀 대중화되는데 교수님의 연구가 한 몫을 하기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연구소는 또 마이크로 로봇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향후 또 다른 로봇 개발 계획이 있으세요?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 분야도 많지만은 네. 뭐 인력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한동안은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혈관 치료용 로봇 또는 종양 치료용 마이크로봇 그리고 줄기세포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마이크로봇을 연구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 마이크로 로봇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최홍수 교수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주행차의 딜레마를 아시나요? 위급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노인과 어린아이 중 누구를 구할 것인가와 같은 딜레마를 말하는데요. 얼마 전 국회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한 이색적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는 말로 이 토론회의 결론을 맺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암을 법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겠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